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근대 과학의 발전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상에 대한 관점,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동설, 지동설 그런 얘기했고 갈릴레이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갈릴레이 이어서 뉴턴이 그 근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혼자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부터 많이 배웠던 그러한 그 뉴턴의 법칙들, 그런 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역학은 기본적으로는 뉴턴의 동력학에 관한 세 법칙,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품고 있는 뜻,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세계관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설명은 어떤 물체의 그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속도 그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다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컵이 하나 있으면은 이 컵을 이렇게 내가 힘을 주면 이게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힘을 안 주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면서 이것을 움직여 가는 이때 딱 놓으면 이게 가만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성의 법칙은 이거랑 달라요. 내가 이렇게 밀다가 밀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냥 그게 가던 속도대로 그냥 쭉 간다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경험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관성의 법칙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물체에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도가 0이면 그냥 0의 상태로 있고 정지해 있고,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속도 그대로 쭉 간다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물리학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물을 관측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자 위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관성의 법칙하고 비슷하게 가는 내용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있긴 있죠. 돌멩이를 던지고 나서는 내가 돌멩이에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가 어떻게 날아가느냐. 이 경험하고는 상당히 다른 경험이에요, 이거는. 내가 돌멩이를 던져서 내 손을 떠났으면은 내가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는데 이 돌멩이가 어떻게 날아가느냐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도 굉장히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돌멩이가 이렇게 가면서 이 앞에 있는 뭔가를 밀어내서 이것이 뒤로 돌아와서 다시 이 돌멩이를 친다. 그래서 내가 힘을 주지 않더라도 이 돌멩이는 가면서 앞에 걸 밀어내서 그것이 뒤로 와서 치고 그 힘에 의해서 또 가고 또
또 앞에 걸 밀어내서 뒤에서 치고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하는 거였죠. 그렇게 고대 사람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이는 그 설명을 버리고 이 탁자 위에 있는 물체를 우리가 힘을 줬을 때는 가다가 힘을 놓으면은 안 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경험도 무시하고 관성의 법칙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가설체계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단 인정하고 보자는 거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 자신의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속도의 크기도 변하지 않지만 속도의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경험적으로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의 경험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돌멩이도 던지면 내 손을 놓았을 때 이렇게 날아가던 것이 점점 꺾여서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속도의 방향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뉴턴은 그런 경험적인 그 반복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무시하고 관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관성의 법칙이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의 가설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가설은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우주상의 어느 곳에서도 힘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물체를 가만히 놓고 딱 떨어뜨리면은 관성의 법칙이 하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그냥 쭉 떨어져요. 관성의 법칙은 이 우주의 어느 영역에서도, 어느 지점에서도 증명할 수 없는, 증명 불가능한, 그런데도 경험하고 관련되는 그런 법칙. 참 이상한 거죠. 증명 불가능한 경험 법칙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경험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그런 법칙이 됩니다. 하나의 가설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전체가 이런 가설체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 가설체계에 기반한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이 이제 동력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F는 ma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어떤 질량의 가속도를 내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조금 아까 한상관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주 1차적인 경험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경험은 마차를 끌고 갈 때 계속 힘을 줘야지 같은 속도로 가거든요. 근데 이 가속도의 법칙은 힘을 주면은 그 마차가 점점점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걸어 놓으면은 자동차가 점점점 속도를 낸다든가. 근데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힘을 주면은 간신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정도가 되죠. 그건 왜 그러느냐? F는 ma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마찰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낙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은 우리의 경험은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 거지만 이 무거운 물체를 먼저 떨어지게 하는 것은 가벼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무거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어떤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F는 ma라고 하는 것은
경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어떤 절대적인 근본 원리가 있어서, 제일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로부터 유도한 법칙이 아니라 그냥 제안한 하나의 가설체계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관찰 사실에 의해서 타당성이 확보되는 그런 경험 법칙이다. 이것이 제일 원리로부터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칙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제일 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법칙을 유도할 수도 없고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경험적으로 계속 그 신뢰도는 쌓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물리법칙의 운명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제3법칙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그런 법칙이기도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일단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령 이 탁자에다가 힘을 이렇게 주면은 내가 주는 힘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 탁자가 나에게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냥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데 이 컵을 여기 탁자 위에 놓으면은 이게 안 떨어져요. 여기서 탁자 놨을 때 안 떨어지는 거는 이 컵이 탁자를 내리 누르는 만큼 탁자가 컵을 받쳐주기 때문이죠.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이제 첫 번째 예가 되는데요. 여기 회색 물체입니다. 회색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해요. 여기에서 지금 이 갈색 이거가 그냥 지구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색이 지구가 회색 물체에 작용을 하면서 회색 물체를 밑으로 끌어내리죠. 그거는 어떤 컵이 이 컵이 공중에 떠 있었을 때 이 컵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이 됩니다. 지구는 이 컵을 끌어당기고 이 컵은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은 이 법칙은 이때 두 힘, 지구가 저 회색 물체를 잡아 끌어내리는 힘하고 저 회색 물체가 지구를 잡아 끌어올리는 그 두 힘이 정확하게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그 갈색으로 표시한 것은 지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힘이라서 갈색으로 표시를 했고 물체가 회색이기 때문에 그 물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구를 끄는 힘, 물체 A가 지구를 끄는 힘은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하면 다른 물체는 그 이전의 물체에 반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작용과 반작용이 크게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인데 조금 다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의 작용과 반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선 물체 A하고 물체 B하고 아까 생각했던 지구라고 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체 A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겁니다. 저기서 갈색이 지구가 물체 A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의 힘은 물체 A가 지구를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하면 이 두 힘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물체 A를 지구가 끌어내리는데 왜 물체 A가 밑으로 안 내려가느냐? 이 탁자 위에 컵이 있는데 이 탁자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 그냥 이 위에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물체 A에 작용하는 노란 색깔의 힘은 물체 B가 물체 A에다 주는 거예요. 노란 물체가 물체 A에다가 물체 A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물체 A에는 저렇게 두 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갈색의 지구가 끌어내리는 중력하고 노란색의 노란 물체가 밀어 올리는 두 개의 힘. 그 두 물체가 물체 A에 작용하면서 물체 A는 평형을 이루고 이 컵은 여기에 이렇게 정지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체에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상쇄가 된다. 그런데 저기에 나오는 저 빨간색 테두리가 빨간 그 힘은 물체 A와 물체 B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물체 B에는 또다시 중력, 지구가 물체 B를 끌어당기고 또 물체 B는 노란색의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노란색의 힘으로 올라가는 힘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요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이죠. 요 까만 테두리로 있는 요 두 힘이 다시 작용과 반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와 물체 사이에 또 이런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물체 B에는 그래서 물체 A가 내리 누르는 힘, 여기에서 그 회색은 그 물체 A가 준다는 힘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갈색은 지구가 끌어당긴다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 두 힘만 있다면 물체 B가 그냥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표면이 물체 B를 또 받쳐주는 힘이 있죠. 이 세 힘이 서로 평행을 이루게, 그래서 요 두 힘이 또 짝힘입니다. 요거는 지구가 물체 B를 끌어내리는 힘이고 요 힘은 물체 B가 지구를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그 물체 B에는 요 두 힘이 지금 작용해요. 요 힘은 지구를 끌어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요 힘은 물체 B에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물체 B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지표면이 밀어 올리는 힘. 그래서 물체 B에는 이런 세 힘이 작용을 합니다. 요 세 힘이 작용하면서 물체 B는 다시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여기 정지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체 B는 물론 또 지구를 내리 누르겠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예가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예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물체 A에는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 A가 땅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물체 B가 밀어 올리고 있고 물체 B는 지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중력이라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물체 B가 내리누르기도 하고 지표면이 밀어 올리기도 하고 물체 B에만 가더라도 세 가지의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물체들은 훨씬 더 많은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예로 돌아가 본다면 자동차와 도로의 문제의 작용과 반작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의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자동차가 도로 위를 어떻게 달려가는가? 바퀴가 도로를 밀어내는 거죠. 바퀴가 돌아가면서 도로를 뒤로 밉니다.
이게 작용이에요. 바퀴가 도로를 뒤로 밀어요. 이 힘은 도로에 주는 힘이 됩니다. 바퀴가 도로에 뒤로 미는 그런 힘을 주면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도로가 자동차 바퀴에 앞으로 미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도로를 뒤로 미는 힘은 도로에 작용하는 거고, 도로가 자동차 바퀴를 앞으로 미는 힘은 자동차에 작용합니다. 이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크기가 같고, 그런데 자동차가 미는 힘은 도로에 작용하는 거고, 도로가 미는 힘은 자동차에 작용하는 거라서 자동차에는 앞으로 가는 힘만 작용합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도로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자동차가 바퀴가 돌기는 돌지만 이 돈다는 것이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뒤로 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도로도 자동차를 앞으로, 자동차가 도로를 뒤로 미는 힘의 반작용, 도로가 자동차를 앞으로 미는 힘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자동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내 다리가 땅을 뒤로 민다는 거죠. 내 다리가 땅을 뒤로 밀면서 땅은 우리의 발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땅을 뒤로 미는 것은 땅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땅이 나의 발을 앞으로 미는 것은 나한테 작용하는 힘이 되고, 그래서 그 나한테 작용하는 힘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걷는다는 게 그렇게 작용과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면은 우리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하나의 전등,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돌멩이를 놨다 놓으면 이게 떨어지는데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등은 왜 안 떨어지는가? 천장에 있는 전등을 끌어올리는 전선이 있죠. 이 전선이 전등을 끌어올립니다. 전등에는 지구에 의해서 작용되는 중력이 있고 전선이 끌어올리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 두 힘이 정확하게 상쇄되면서 전등은 여기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알자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힘의 합이 0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전등은 그 위치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그대로 거기에 멈춰 서 있을 수 있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전선이 전등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전등은 전선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 전등이 끌어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선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전선을 지탱해주고 있는 다시 위에 천장이 있기 때문에 천장이 전등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전선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선에는 천장이 전선을 끌어올려주는 그 힘과 전등이 전선을 끌어내리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그 두 힘이 다시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선이 거기 있을 수 있다. 천장이 다시 전선을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전선은 천장을 끌어내리는 건데 전선이 천장을 끌어내림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 다시 벽이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 벽은 다시 지구의 땅덩어리 전체가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법칙을 몇 번만 적용을 하면은 내 앞에 있는 전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거는
사실은 전 지구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연이 복합적으로 참여한다. 그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등 하나는 금방 지구라고 하는 어떤 참여에 의해서, 지구까지 가면 금방 우주예요, 사실은. 그러한 인과관계, 그러한 상호 의존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천장에 매달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전우주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관과 연관해서 뉴턴이 뉴턴의 고전역학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갈릴레오의 피사의 사탑에 관한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뉴턴에게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과와 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뉴턴이 대학을 다닐 때 패스트가 퍼졌고 대학이 휴교를 하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학이 휴교를 하면서 뉴턴이 고향 마을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과수원에 사과밭을 보게 됐고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영감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뉴턴과 사과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뉴턴과 사과에 관한 에피소드는 사실은 그 사실적인 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과학사가들이 봤는데 뉴턴이 살던 마을에는 과수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과나무도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하죠. 그럼 뉴턴은 뭐를 생각한 거냐? 그것도 역시 사고 실험이 됩니다.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사고 실험을 했듯이 뉴턴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거가 됩니다. 여기에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요 큰 거가 이제 지구예요. 뉴턴이 상상했던 거는 이 지구에 높은 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높은 탑의 요 꼭대기에서 이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 높은 탑의 꼭대기에서 그냥 가만히 돌을 놓아버리면 돌멩이가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그 운동 속성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뉴턴은 상상했던 건 이거예요. 여기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처럼 그냥 돌멩이를 가만 놓지 않고 이걸 던진다면 돌멩이의 운동이 어떻게 가겠는가 하는 거였죠. 그래서 뉴턴은 돌멩이를 던져봅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저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돌멩이를 3개 던지면 돌멩이가 상당히 먼 데까지 갈 겁니다. 지구라는 큰 구에 높은 탑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이 돌멩이는 더 멀리 갈 거다. 더 세게 던지면 가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만 되면은 이때 여기 서 있던 사람이 고개만 숙이면은 이 돌멩이는 계속 돌아가게 돼요. 이게 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달은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 중심을 거의 원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돌멩이를 놓으면 그냥 떨어지지만 세게 던지면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아주 세게 정확하게 던지면 계속 지구 주위를 돌 거다. 이게 달이다 하는 거죠. 세게 던지면은 달처럼 이렇게 계속 공전을 하게 되고 가만히 놓으면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처럼 그냥 낙하하게 된다 하는 것이 뉴턴이 가졌던 위대한 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실제로 과수원이 있어서도 아니고 집 근처에 사과나무가 있어서도 아니고 뉴턴이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사과와 달에 관한 뉴턴의 상상이었습니다. 근데 뉴턴은 이런 천재적인 생각을 해내고서도 이제 몇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려면 지구의 전체 질량이 지구의 중심에 모여 있어야 되고 달의 전체 질량이 달의 중심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다시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도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해서 적분을 함으로써 지구의 전체 질량이 지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달의 전체 질량이 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한 16, 17년 걸렸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뉴턴의 영감은 발표 이전에 16, 17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인데 실제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한 것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죠.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우리의 세계관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갈릴레이 등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주위를 돌게 하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게 하는 그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런 천체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물체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적용하는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 생각했던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세계로서의 세계상을 제시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뉴턴에 와서 비로소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천상의 물체와 지상의 물체가 통일되게 설명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이전에는 지동설이든 천동설이든 천체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 천체 운동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못했었던 것이죠. 지동설과 함께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천체가 왜 타원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밀물과 썰물에 관한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달이 지구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고 또 지구도 끌어당김으로써 사실 역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달이 있는 지점에 가까운 지구의 물이 달에 끌려서 그 지점이 밀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도 사실 밀물이 되죠. 그건 이제 달이 지구를 끌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의 어떤 지점에서 하루에 대략 2번의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천체의 운동과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운동을 뉴턴 역학이 완벽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뉴턴 역학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지만 뉴턴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뉴턴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농담까지 유행했다고 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뉴턴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는 것은 천왕성과 해왕성의 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이 천체 운동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까지 발견됐던 천왕성의 운동이 뉴턴 역학하고 조금 좀 안 맞는 사실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런 관측을 했을 때 우리가 일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그 법칙이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턴 역학은 확실히 맞는 것이고 거의 진리로 받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 역학이 예견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 역학이 말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하는 어떤 다른 천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계산을 했습니다. 천왕성의 궤도밖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걸 계산해서 그 위치에 망원경을 갖다 댔더니 거기에 정말 천체가 있었더라. 그렇게 발견된 것이 해왕성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과학계가 뉴턴 역학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턴 역학의 세계관은 뉴턴 역학이 세계의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은 그렇게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아니었었어요. 부분적인. 그러나 뉴턴 역학에서 나오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구성물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보편적인 자연 법칙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알려졌던 자연 현상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을 천체의 운동이라든가 조수간만이라든가 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낙하 운동도 그렇고 마찰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뉴턴 역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뉴턴 역학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동력학의 법칙에 의해서 세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 동력학의 제2법칙에 의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물체의 상태를 알면은 동력학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 다음 순간에 이 물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확대를 해본다면 라플라스 같은 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우주의 상태를 만약에 안다면 그 우주 상태에 대고 뉴턴 역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함으로써 미래의 우주가 어떻게 변할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우주가 어땠는지를 완벽하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결정론적인 시각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철학에서는 계몽주의라든가 낭만주의적인 그런 사조하고 깊이 연관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턴 역학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 내 바탕 위에 우주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가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칸트의 철학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시간과 공간의 그 무대 위에 던져져 있다는 거죠. 3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 위에 우리의 우주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배경과 같은 그런 것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입니다. 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이런 뉴턴 역학의 개념은 나중에 상대론에 의해서 부정이 되는 것이 됩니다만 이 뉴턴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그냥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건 없건 우주가 있건 없건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천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3차원 공간은 펼쳐져 있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상대론이나 양자역학 등에 의해서 부정이 되는 세계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가지고 있었던 목적론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 본성론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거부한 것에 근거를 하고 그럼으로써 세계를 통일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르네상스에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의 그 문예부흥사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을 크게 바꿔준 그런 사건들이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